자, 이제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괄호 4번에 필로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바닥 면적을 하고 있거든요. 바닥 면적을 할 때 피로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피로티는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피로티가 나오는데요. 피로티는 프랑스 말입니다, 이게.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 말인데 프랑스 말로 말뚝이라는 뜻이에요. 자, 피로티는 이렇게 짓는 거죠. 건물을 이렇게 땅에 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를 띄는 거죠. 이렇게 일부를 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기둥을 설치하는 거죠. 이게 피로티입니다. 마치 말뚝과 같은 게 박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피로티 부분을 바닥에 넣을 거냐 말 거냐 문제가 발생하죠. 어떨 것 같습니까? 바닥에 넣을까요? 뺄까요? 모르니까 배우러 오신 거죠. 그죠? 그럼 피로티의 디자인 개념은 이거예요. 원래 여기는 실내였나요? 실외였나요? 원래는 실내였죠? 내였는데 실내로 뚫어놨잖아요. 실내외를 혼연화시키자는 디자인 개념. 이렇게 놓으면 외부 사람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되게 관공서나 경찰서나 접근도가 좀 어려운 건물은 이렇게 피로티를 해놓으면 사람의 접근성이 쉽다고 합니다. 그럼 이 피로티 부분은 어떻게 한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피로티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통행의 밑줄, 사람이 통행을 한다든지 또 차량 통행 주차이나 밑줄, 차량의 통이나 주차에 쓴다든지 또 공동주택의 밑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로티 부분을 사람의 보행, 자동차 주차와 또는 통행, 그리고 공동주택에 쓰였다면 이 부분을 바닥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피로티 부분을 주차장으로 썼다 이거예요. 그때는 이건 바닥에 빠지니까 바닥은 요것만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용도일 때 뺀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문제로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건축법상 피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 맞습니까? 피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 아, 틀리죠. 요럴 때만 제외됩니다. 기능이 딱 세 가지잖아요. 보행, 차량 통행과 주차, 공동주택. 이것이 아닌 여기를 만약에 공동이용처로 썼다면 그때는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런 용도일 때만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밑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피로티 부분이 보행이나 차량 통행이나 주차를 할지 공동주택에 쓰였다면 바닥에 제외되기 때문에 바닥 면적은 새까맣게 칠해져 있죠. 왼쪽 그 부분이 바닥 면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배우니까 재밌잖아요. 피로티를 넣는다 뺀다 알고 말이죠. 뜻도 알고 말이죠.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오늘은 건축법만 맞추고 끝나겠습니다. 이제 괄호 5번, 6번 나오죠. 계속해서 바닥 면적을 산입하는 방법입니다. 자, 승강기탑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닥 하면은 건축 심리학을 보게 되면 바닥이 딱 내 앞에 펼쳐져 있다. 여러분들 뭐 하고 싶습니까? 바닥이 쫙 앞에 펼쳐 있어. 그건 토지죠. 이 바닥에 집을 져요. 바닥에 딱 펼쳐 있어 뭐 하고 있다? 털썩 주저앉고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축 심리에서는 바닥은 거주 기능이 있는 걸 바닥이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거주 기능이 없다면 바닥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쯤에서 괄호 5번 옆에다 쓰세요. 거주적 기능이 없는 것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거주적 기능이 없는 것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은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요건을 만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교단이 있죠. 교단 있잖아요. 이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간을 구분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벽은 없어도 말이죠. 또 플로링이 깔려 있죠. 바닥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 시험을 해봤어요. 중저모를 쓰고요. 문을 딱 열었더니 콘크리트 바닥이 있어.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바닥을 목재로 딱 깔아놓으면 모자를 벗는다고 해요. 그런 심리학적 요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높은 분들 지나갈 때 빨간 그렇게 깔아놓잖아요. 뭔가 존엄함을 보이기 위한 그런 또 심리적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읽어보겠는데 읽어보는 순간 거주 기능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바닥에 산입하지 않겠죠. 자, 첫 번째 승강기탑, 계단탑이 나옵니다. 자, 승강기탑은 이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아파트예요. 아파트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이건 뭐냐면 둘 중 하나예요. 이 밑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서 엘리베이터를 구동하는 장치가 들어가 있죠. 요걸 승강기 탑이라고 해요. 사람은 살 수 있다 없다? 그 중에 없죠. 또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볼록 튀어나온 게 있다면 이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이 있는 거예요. 요걸 계단탑이라고 하죠. 거중기능 없죠. 그래서 승강기 탑이나 계단탑이랄지 장식탑이 나옵니다. 거주기능이 없죠. 또 다락이 나옵니다. 다락은 거주기능이 있다 없다? 거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다 부자로 살았나 보다. 가난한 생활을 하는 분은 다락 생활을 합니다. 제가 다락 생활을 했었죠. 저희 집이 이제 아버님이 교직을 하고 하시다가 때려치고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근데 교편을 잡는 분의 사업만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들은 단순합니다. 하나밖에 모르고요. 또 존경을 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큰 특징이 고집이 세고 시켜먹기를 좋아해요. 초등학교 선생님은요, 너 이거 좀 가져와 그러면 학생들이 좋아해요. 나를 좋아하는지 알고. 그래서 이 시키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무지하게 시켰습니다. 아주 짜증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우리 형제가 4명인데 단간 새방을 사는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인데 그 단간 새방을 살으니까 제가 이제 큰아들이니까 우리 어머님이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 방을 하나 주겠다. 딱 보니까 다락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락 생활했습니다. 다락에 올라가면 TV도 못 보죠. 깜깜하죠.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뭐 한다? 공부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공부한 것 같아요. 다락이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한 거죠, 그때. 그래서 다락은 거주 기능이 있어요. 근데 괄호석을 보세요. 층고가 1.5m 이하라고 합니다. 다락의 층 높이가요, 1.5 이하라면 허리 못 피잖아요. 거주 기능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건 빼는 거예요. 근데 또 괄호석을 또 볼까요? 경사진 지붕이라면 1.8m라고 돼 있죠. 다락의 지붕이 경사진대가 있잖아요. 이건 1.8 이하일 때 거주 기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락은 바닥 면적에 넣는다 뺀다? 무조건 뺀다 그러면 안 되지. 층고 1.5 이하일 때 뺀다. 1.5 넘으면 포함시킨다는 반대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락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건축물 외부와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굴뚝에 사람 살 수 있나요? 가끔 산타는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거중에 없다. 또 더스트 슈트 설비 덕트가 나옵니다. 설비 덕트는 파이프 지나가는 거죠. 더스트 슈트. 더스트를 슈트하는데. 이 공법 공부하려면 영어도 잘 알아야 돼요. 영어도 알아야 되고 일본말도 나오고 프랑스말도 나와요. 더스트는 쓰레기 먼지라는 뜻이죠. 슈트는 낙하산이에요. 쓰레기 버리는 데요. 지금이야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가 돼가지고 이게 없어요. 옛날에 아파트 사시는 분 생각해봐요. 쓰레기 버리려면 복도 맨 끝으로 가. 쇠문 열어 이렇게 쓰레기 버리죠. 젊은 사람은 몰라 지금. 그죠?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층마다 쓰레기 버리는 출입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쓰레기 쌓이는 데입니다. 이게 바로 더스트 슈트죠? 사람 살 수 있다 없다? 아마 여기는 거지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죠? 거주 기능이 없으니까 바닥에서 뺀다는 거죠. 계속해서 봅니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이나 옥외나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거주 기능이 없거든요. 이것은 바닥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류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거주 기능이 없는 것은 바닥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밑에 그림 좀 잠깐 볼까요? 자, 다락이 나왔습니다. 다락이 바닥에서 제외가 되려면 층고 얼마야? 1.5 이하일 때 바닥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1.5를 초과하면 포함시킨다. 이렇게 봐야죠. 그 옆에 이제 다락이 있는데 경사진 지붕이잖아요. 이때는 1.8 이하. 1.8을 어떻게 구한다? 가중평균으로 구합니다. 가중평균이 뭐죠? 면적을 고려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데 이게 경사졌잖아요. 왜 이렇게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요 면적에다 이거 곱하고 면적에다 곱해서 전체를 나누면 가중평균 높이가 나와요. 이게 1.8 이하일 때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중평균 하면은 거기다 가중평균에 밑줄 치고요. 앞으로 공법에서 가중평균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면적을 고려한 평균. 면적을 고려한 평균을 가중평균이라고 해요. 우리가 되게 두 개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산술평균이라고 하죠. 면적을 고려한 평균을 가중평균으로 한다. 이렇게.
맨 오른쪽 그림 볼까요? 더스트 슈트가 나옵니다. 뭐 하는 데라고요? 이것은 바닥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이제 면적을 세 가지 공부한 거예요. 대지 면적 공부했고요. 바닥 면적 했고요. 건축 면적을 했습니다. 이제 연면적이 나옵니다. 면적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연면적이죠. 별표 딱 쳐주세요. 우선 연면적의 정의가 나옵니다.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바닥을 다 더한 걸 무슨 면적? 그럼 지상층만 더해야 돼요? 지하도 더해야 돼요? 더해야죠. 그죠? 지하도 바닥이 있으니까 해석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연면적은 바닥을 더했대요. 지하도 바닥이 있잖아요.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속에 뭐라고 나온다? 지하층 바닥을 산입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림 좀 보겠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짜리 건물이 있고요. 각 층의 바닥이 100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때 연면적은 얼마? 5개니까 500이 되죠? 500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제 괄호 2번 제외라고 보세요. 용적률 산정할 때는 다음 면적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용적률이라고 나옵니다. 용적률은 높이 개념이에요? 면적 개념이에요? 높이. 이건 공식이 뭐라고 그랬죠? 연대. 연대라고 했습니다. 즉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그럼 연면적은 바닥을 다 더한 거죠. 그럼 용적률을 계산할 때 그 연면적에 다음 네 가지가 빠진다 이거예요. X 빠진다. 자, 그래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 다음의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가지 나오죠? 다시 한번 요 네 가지는 연면적에 넣는다 뺀다? 넣는다. 단 뭐 할 때? 용적률 계산하는 그 연면적에서 빠진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 볼까요? 지하층이 나오잖아요. 지하층은 연면적에는 넣어요. 뭐 할 때? 용적률 계산할 때 빼요. 왜 빼는데? 용적률은 높이 개념 맞습니까? 근데 지하층이 많다고 높이에 영향을 주나요? 높이 무관하니까 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럼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데 괄호속을 보면 부속 용도인 경우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잠깐 여기 보세요. 여기 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지하에도 주차장이 있죠. 지상 1층과 2층도 주차장 쓸 수가 있잖아요. 이건 연면적에 넣는다 뺀다? 연면적에 넣는다. 근데 뭐 할 때 뺀다? 용적률 계산할 때 뺍니다. 그럼 반드시 그 안에 부속 용도라고 되어 있죠. 이 백화점의 주 용도는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가일 거 아니에요. 백화점의 지상 주차장은 이건 부속 용도니까 용적률 같은 때 뺍니다. 그런데 무조건 지상층 주차장이라고 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 용도라면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주차 빌딩이야. 차를 갖다가 리프트를 끌어올려가지고 지상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이건 주 용도가 주차장이잖아요. 이때는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층의 주차장만 보지 마시고요. 부속 용도를 봐주셔야 돼요. 그럴 때 뺍니다. 이제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건물은 말이죠. 세 가지로 나눠진다.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그 다음에 준초고층 건축물,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어떤 게 제일로 높은 거예요?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을 뜻한다. 고층 건물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을 뜻한다. 준초고층은 그 사이다. 간단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가 50층입니다. 50층 이상을 무슨 건물이라고 한다? 초고층 건축물. 30층이 나옵니다. 30층. 30층 이상을 무슨 건물이라고 한다? 고층 건축물.
그럼 어떤 게 범위가 더 넓은 거예요? 초고층이에요, 고층이에요? 초고층은 이거 이상이고요. 고층은 이거 이상이니까 이게 더 큰 거잖아요. 그럼 준초고층은 요 사이예요. 요 사이를 준초고층 그래요. 준초고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거니까 요거예요. 요게 요 사이를 준초고층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 기준은 말이죠. 층이나 높이 기준은 나라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못 사는 나라는 10층만 돼도 초고층이에요. 잘 사는 나라는 100층은 돼야 초고층이죠.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요것이 60% 하니까요. 50평에 60%는 30평이고 200에 60%는 120m잖아요. 초고층과 고층은 60% 관계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입니다. 피난 안전구역이 뭐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50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100층짜리 건물인데 여러분들이 한 60층쯤 있었어요. 근데 화재가 납니다. 위로 도망가야 돼요? 아래로 가야 돼요? 100층짜리 건물에서 이게 100층인데 60층이니까 이쯤 와 있는 거야, 지금 이쯤. 내가 지금 이쯤에 있어. 위로 가는 것도 멀고 아래로 가는 것도 멀죠. 근데 어쨌건 탈출은 아래로 해야 돼, 위로 해야 돼요?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건 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목숨을 건지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되게 고층 건물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고층 건물에 가면은 1층에 비상체계도가 나와 있어요. 그거를 외울 수가 없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딱 찍어요. 화재가 나잖아요. 그럼 그 비상체계도를 보면 피난 안전구역에 위치가 있어요. 뭐 여기 40층에 있다, 60층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여기 70층에 피난 안전구역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피난 안전구역은 우리 요 강의실만 해요. 거기에는 산소호흡기도 있고 그리고 비상식량도 있어요. 물도 있고 거기 딱 들어가 있으면 화재가 글로 들어오지 않아요. 배연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연기 다 배출하거든요. 거기에 꼭꼭 숨어 있으면 누가 와서 구해준다? 구조대 아저씨가 와서 구해준다. 이게 화재가 나면 소방서 직원들은 일단은 이 비상체계도 봐요. 그래서 이 피난 안전구역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거기를 가서 구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위치를 모르면 사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알려주세요. 얘야, 네가 만약에 높은 건물 가지. 그럼 1층 입구에 반드시 지도가 있다. 이걸 찍어라. 찍어서 화재가 나면 글로 찾아가라. 화재가 나면 여러분들 화나지를 않아요. 끔끔해요. 불이 다 나갑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소에 랜턴도 있고 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 스마트폰에 무슨 기능이 있죠? 불빛 기능이 있죠? 그걸 가지고 이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을 어디서 빼준다고요? 용적률을 계산할 때 빼준다. 왜 빼준다? 이걸 안 빼주니까 건축주가 이걸 안 만들어요. 상업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게 화재가 났을 때 대형 사고 발생합니다. 국가에서는 안 되겠다. 피난 안전구역은 빼줄 테니까 마음껏 설치하라. 이런 의미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건축물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 공간. 자, 건물이 높아요. 이게 11층 이상이에요. 그리고 1만 제곱 이상입니다. 여기가 11층 이상이에요. 여기 11층이고요. 11층 이상의 바닥이 여러 개 있겠죠? 이 바닥을 다 더한 게 10,000제곱 이상입니다. 화재가 납니다. 화재가 나면 여러분들 이쯤에 있어요.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위로 가요. 옥상 올라가야죠? 옥상 딱 올라가면 누가 와서 구해준다? 헬기가 와서 구해준다. 그래서 옥상 바닥에 보면 이런 거 보시잖아요, 이거. 헬기 착륙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헬기가 여러분들 구해줍니다. 요건 이제 요걸 어떨 때 설치한다? 11층 이상으로서 11층 이상의 바닥에 1만 이상일 때 이걸 설치하는 거예요. 외우기 좋잖아요. 11 보이나요? 이거 한문으로 1이잖아요. 그래서 11의 1입니다.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만약에 평지붕이죠. 평지붕이면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사가 졌어요, 이렇게. 고층 건물에 경사가 많이 져 있죠? 헬기가 착륙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요 밑에 대피 공간을 딱 만들어 놔요. 대피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 대피하고 있으면 119가 구해줍니다. 요것도 빼주겠다 이거죠? 빼니까 마음껏 설치하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용적률을 계산합니다. 그럴 때 연면적에 빠지는 게 4가지. 자, 첫 번째보다 지하층.
두 번째 지상층의 주차장에 부속 용도, 또 피난 안전이나 대피 공간은 빼준다 요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자, 밑에 그림을 좀 봐요. 지하 1층에 지상 4층짜리 건물이 있다. 바닥 면적이 100제곱입니다. 이때 용적률을 계산해 볼게요. 대지 면적은 200제곱이라고 알려주었고요. 자, 연면적을 계산합니다. 바닥을 다 더해야죠. 이럴 때는 지하를 넣는다 뺀다. 빼니까 얼마를 넣어야죠? 400을 넣는 거예요. 200분의 400이니까 200%가 정답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순수한 연면적 계산할 때와 용적률 계산하는 면적이 다릅니다. 지하층이 있습니다. 지하층은 순수한 연면적이라 넣는다 뺀다? 넣는다. 그러나 연면적, 용적률 할 때는 뺀다. 이렇게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건축법이 몇 페이지까지 있나요? 65까지 있네요. 65. 이 교재가 분량은 많은데 그림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진도가 엄청 빨리 나가지죠. 오늘이 3주째밖에 안 되잖아요. 다음 주까지 하면 다 떨어집니다. 이거. 다음 주도 2시간 남지 않으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6주니까 2주 남았잖아요. 노를까요? 어떡한다? 프린트로 할 거야 그때는. 프린트로 좀 더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을 한 주나 2주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도저히 안 되겠으면 5주로 끊고요. 할 수 있으면 6주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의 진도는 아마 다음 주면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면적했으니까요. 4번에 높이를 산정하자. 자, 건물의 높이 산정은 원칙은 뭐다? 지표에서부터 상단까지입니다. 건물은 땅이 붙어 있잖아요. 땅바닥에서 꼭대기까지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A의 높이는 바닥의 상단이 되고요. 건축물 B 보세요. 이것도 바닥 지표에서 상단까지를 높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장을 보세요. 2번에 제외라고 되어 있네요. 어디서 제외한다? 높이에서 빼겠다 이거잖아요. 전체 제목이 높이니까. 자, 높이를 산정할 때 빼는 거 있습니다. 지붕, 마루 장식, 굴뚝, 방화벽의 옥상 돌출부, 난간벽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일단 지붕, 마루 장식이 뭐죠? 밑에 문화재 같은 거 있죠. 옥상에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장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뺀다 이거 높이 다닐 때. 이 장식은 구조체가 아니니까 이건 빼니까 높이는 여기까지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맨 위에 볼록 튀어나온 2개 있잖아요. 거기다 X 딱딱 쳐주세요.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본서 보면 이런 그림 없어요. 지금 눈요기를 해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굴뚝이 봅니다. 자, 굴뚝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공장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의 높이가 얼마냐 그러면 굴뚝은 빼는 거예요. 빼고 요것만 높입니다. 요게 높이다. 그래서 그 사진 그림에다가 높이를 화살표로 체크하면 어디부터 어디? 땅바닥에서부터 건물 꼭대기까지죠. 굴뚝은 빼야 되고. 굴뚝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거기부터 거기까지. 굴뚝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난간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옥상에 난간이 있잖아요. 난간을 높이에 넣을까 뺄까? 괄호속을 보세요. 벽 면적의 2분의 3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뺍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난간이 2개가 있죠. 위에 난간, 아래 난간. 위에 거는 쇠 창살로 되어 있죠. 반 이상의 구멍이 뚫어져 있죠. 이건 높이에 넣는다 뺀다. 그 난간에 X 딱 치고요. 이제 밑에 그림 보세요. 난간이 있어요. 콘크리트로 채웠잖아요. 반 이상의 공간이다 아니다. 반 이상의 공간이야 그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난간이 있어. 난간이 있는데 이게 쇠 창살로 되어 있어 이렇게. 그럼 반 이상의 구멍이 뚫어져 있잖아요. 이건 높이에 산입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가 높이예요. 근데 여기를 벽돌이나 블록으로 꽉 채웠단 말이에요. 꽉 채웠으면은 반 이상의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건 산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높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동그라미 딱 치면 되죠.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는 난간을 높이에 넣기를 원해요? 안 넣기를 원해요? 그래서 쇠창살로 하는 거예요. 쇠창살로 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자, 이제 다음 장 바로 3번을 좀 보겠습니다. 승강기 탑 등이 나옵니다.
이건 좀 어려우니까 설명을 듣고 책을 보자고요. 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건물의 높이가 50m래요. 50m고요. 여기에 옥상에 돌출된 게 있어요. 승강기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장식탑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막루가 있다. 막루가 뭐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올라가서 막 보는데. 일반 건물은 없겠죠? 소방서 같은 데 가면 막루가 있고요. 성곽 같은 데 가면 막루가 있잖아요. 막루의 높이가 15m라고 쳐보자. 이때 이 건물의 높이가 몇 m입니까? 그러면 50m일까? 65일까? 이것은 어떻게 따지냐? 이렇게 따져요. 자, 옥상에 돌출된 거 있죠? 요거의 수평 투영이면 이거잖아요. 요걸 위에서 내려다보면 투영되는 게 이거죠? 이게 수평 투영 면적. 요거 하고요. 막루의 수평 투영 면적 하고요. 그 다음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이 이거잖아요. 건축 면적은 땅에 닿는 흔적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건축 면적이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높이에 넣을 거냐 말 거냐 문제는 이 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빨간 면적이 노란 면적의 8분의 1이야. 빨간 요 면적이 노란 면적의 8분의 1이다. 이때는 높이를 따질 때 이 높이에서 12m를 뺍니다. 빼기 12m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현재 이 건물에서 빨간 면적과 노란 면적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8분의 1 이하가 나옵니다. 건물의 높이는 몇 메타? 50m에다가 12를 빼야죠. 3 남죠? 53m가 정답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8분의 1을 초과한다면 다 넣으면 돼요. 65m가 되겠죠? 또 하나 나온 김에 그럼 이 옥상의 돌출 부분을 높이 따질 때는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요걸 갖다 층수 딸 때는 어떻게 한다? 요것도 8분의 1 때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층에는 넣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거꾸로 해석하자 8분의 1을 초과하면 한계층으로 보면 돼요. 자, 이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괄호 3번이죠. 승강기탑 등이 나와요.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한마디로 옥상의 돌출 부분이죠. 그것 등으로서 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당의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평 투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이때는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을 때 넘는 부분에 하여 높이에 산입한다. 밑에 볼까요? 이 경우에 층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8분의 1 이하일 때. 그 얘기죠? 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건물에 장식탑이 올려져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얼마래요? 1000. 장식탑은요? 그러면 1000분의 200이면 5분의 1인가요? 5분의 1이면 8분의 1 이하예요? 아니에요? 8분의 1을 초과하는 거죠? 이때 높이는 다 따지면 돼요. 바닥에서 꼭대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그림 봐요. 건축 면적이 1000제곱이고요. 장식탑의 수평 투영이 100제곱. 그럼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면 8분의 1 이하 맞습니까? 이때는 11을 빼야 돼요. 11을 빼니까 높이를 11을 빼고 남는 것이 포함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옥상의 돌출부는 면적 비율을 따졌을 때 8분의 1 이하일 때는 높이 따질 때는 11을 뺀다. 층수 딸 때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 그 여백에다가 층수를 한번 적어볼까요? 층수. 층수 산입. 지하층이라고 해도 미안합니다. 지하층. 제목은 지하층 산입. 지하층 산입 여부. 자, 첫 번째, 지하층은 연면적에 넣는다, 뺀다? 연면적에 포함시킵니다. 두 번째, 용적률에 넣는다, 뺀다? 용적률에는 뺐습니다. 층수 따를 때는 넣는다, 뺀다? 만약에 내가 소유하는 건물이 지하 2층에 지상 8층짜리가 있습니다. 이건 8층으로 봐야 돼요? 10층으로 봐야 돼요? 층수엔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하층은 연면적에만 넣고요. 용적률과 층에는 뺍니다. 왜 뺀다?
용적률과 층수는 이게 클수록 높이가 높아지죠. 높이 관련이잖아요. 용적률과 층수는 높이 관련인데 지하층은 높이에 무관하니까 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정리해 두시고요. 다 됐으면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반자 높이라고 나오네요. 반자가 뭡니까? 이 텍스 광원자예요, 텍스. 이게 반자입니다. 반자 위에 뭐가 있는 거죠? 천정이 있는 거죠? 반자를 왜 달죠? 반자가 만약에 없으면 천정 높이가 높아지잖아요. 용적이 커지잖아요.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없으면 전선이 너덜너덜 나와 있잖아요. 보기 싫죠? 이걸 가리는 또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실내에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반자 높이가 너무 작으면 답답하고 너무 크면 또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반자 높이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2.1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 2.1m 이상이라고 돼 있죠. 최소한 2.1 이상이 돼야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답답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사람 키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자는 바닥에서부터 반자까지를 반자 높이라고 한다. 물어볼게요. 천정 높이가 높아요? 반자 높이가 높아요? 그렇죠. 천정 밑에 반자가 있을 테니까. 다음 장. 층고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죠? 층고는 층의 높이를 층고라고 하는데 이건 윗면을 두 번 봐야 돼요. 자, 내용 봅니다.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로 한다. 윗면에다 각각 동그라미를 땅땅 쳐놓으세요. 윗면에서 윗면. 다만 같은 방에서 층의 높이가 서로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가중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건축법은 단순합니다. 높낮이가 다르면 가중평균. 가중평균 앞에 뭐에 따른이라고 나와요? 면적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죠. 면적을 고려한 평균을 가중평균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이제 그림 좀 보자고요. 층고 나와 있습니까? 바닥 윗면에서부터 위층 바닥 위에까지잖아요. 확인했나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천정고가 있죠? 이건 윗면에서 아랫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층고 옆에다가 윗면, 윗면 이렇게 쓰시고 층고는 윗면, 윗면이고요. 천정고는요. 윗면, 아랫면입니다. 윗면, 아랫면. 되게 문제 어떻게 냅니까? 층고는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아랫면까지로 한다 그러면 틀리죠. 이것은 천정고를 뜻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이제 층수가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층의 개수를 층수라고 하는데요. 자,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높이에 관련이 없으니까 층에 산입하지 않는다. 두 번째,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거기 말이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에 밑줄 쳐보세요. 한 개 층인데 높이가 높은 게 있어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거. 예를 들어 극장 또는 체육관. 극장이나 체육관은요. 한 개 층인데 높이가 높지 않습니까? 그때는 몇 메타마다?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밑에 뭐가 있습니까? 그림이? 체육관이잖아요. 만약에 체육관의 높이가 7m라고 쳐봐요. 몇 층으로 본다? 2층으로 본다.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라스트. 다음 페이지. 자, 3번을 보니까 층수를 달리한 경우. 가장 많은 층수를 층수로 봅니다. 밑에 그림 좀 봐요. 가운데 건물은 낮은 거, 높은 거, 막 최고 높은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층수는 가장 많은 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렇게 건물이 붙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건물이에요. 붙어서 하나의 건물. 여기가 10층이고요. 여기가 20층이다. 이건 평균 내면 안 되죠. 층이 서로 다른 게 붙어서 하나의 건물이 되었다면 가장 많은 20층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건 평균으로 안 따지죠? 만약에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악용의 우려가 있어요. 저 같으면 만약에 층이 서로 다른 게 있으면 평균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칠 것 같아요. 100층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100층을 딱 쳐요. 그리고 여기다 1층 하나 딱 붙여. 그럼 평균은 50층인가요?
이런 악용의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층으로 본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법까지 일사천리로 마쳤습니다. 오늘 배운 걸 보니까 면적도 있고 높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이고 재미있죠? 아, 있다고 해요. 없어도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법이 2개 남았거든요. 주택법 하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이 나왔는데 요것 또한 2시간 남치면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주 강의에서 끝내고 나머지 한 주나 2주는 프린트로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언제 오시라고요? 화요일 오는 거고 금요일은 쉬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똑같이 금요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